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 남은 부분을 마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일간지에 나온 우리가 공부한 이미 내용 이런 것들 몇 가지 살펴보고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나온 것은 확률 계산을 하는 두 번째 사례인데 한 30명이 모여서 생일이 같은지 다른지 각자 자기 생일을 공개하면 생일이 같은 쌍이 적어도 한 쌍 이상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30명 모였을 때 그러니까 생월 생일이 같은 쌍이 적어도 한 쌍 이상 나올 확률이 50%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된다. 여기 다 답이 나와서 그런가요? 예전 연도에 내가 물어봤을 때 답이 반대로 나왔는데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이게 버스데이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대답은 좀 이상해졌는데 안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었고 예년 통계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금방 눈치가 있어가지고 답을 본 것 같아요. 올해 통계는 아주 예년하고 다른데 실제 계산해 보면 50%가 넘어요. 그 분기점이 되는 게 23명, 23명만 있으면 생월 생일이 같은 쌍이 한 쌍 이상 나올 확률이 50%를 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확률하고 실제 계산해 본 확률하고 차이가 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생일 문제, 버스데이 프로그램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죠. 실제 계산하는 방식은 적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서 1로부터 빼주는 게 유리하겠죠. 어느 사건의 확률은 anything but A 빼고 나머지 다 이런 사건의 확률을 1로부터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3명이 다 생월 생일이 다른 거죠. 근데 생월 생일을 그냥 날짜로 환산해서 표현하면 1부터 365까지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윤년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365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뽑는 게 자기 생월 생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게 다 다를 확률은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숫자 365, 두 번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숫자 각각에 대해서 365 이렇게 하면 결국 분모는 365에 23승이 될 거고 분자는 첫 번째 사람은 아무 날짜나 취해도 되죠. 365 곱하기 두 번째 사람은 364, 세 번째 사람은 363, 마지막 사람은 365에서 21을 뺀 숫자 앞에 22명이 이미 차지한 날짜는 취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면 그것이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될 거고 그것을 1로부터 빼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일반화하면 사람의 숫자를 n이라고 표현하면 분모는 365의 n승이 될 거고 분자는 차례대로 곱한 값이죠. 또 다른 방식은 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사람의 생월 생일이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생월 생일과 다를 확률. 앞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1이죠. 1. 각각에 대해서 and 두 번째 사람의 생월 생일이 그 앞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의 생월 생일과 다를 조건부 확률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1로부터 이미 취해진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and 곱셈 법칙으로 문제를 환산해서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생일이 앞에 두 명의 생월 생일과 다를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1에서 이미 두 개를 취하고 있으니까 365분의 2를 빼주면 되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n번째 사람이 앞에 등장한 n-1명의 사람과 생일이 다를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이미 앞에서 n-1개의 날짜들이 취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확률이 되겠죠. A 컴플리먼트에 관해서. 이 문제를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계산하기 전에는 다 50%가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약에 내가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 허가 사업인 복권 사업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사업권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손쉽게 일반인들의 확률에 대한 생각과 객관적인 확률의 갭을 이용해서 아비트라지 프로핏을 누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정부의 허가 당국자를 설득을 해서 그 사업권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받아오면 뭐 동네 골목마다 기계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은행을 설득해서 이건 분명히 수익성이 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돈을 번다. 그래서 자금을 융자받아서 기계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기계 장치에는 뭐 랜덤 넘버를 통해서 아니면 뭐 보이게 구슬을 통해서 1부터 365까지 적혀 있는 숫자로부터 복원 추출로 무작위로 23개의 숫자를 뽑아서 그 23개의 숫자가 다 다르면 당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내가 돌려주고 같은 게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투자한 돈을 내가 기계가 그냥 테이크하는 그런 기계를 골목마다 설치하면 매번 게임할 때마다 다 다를 확률이 50%를 밑돌기 때문에 내가 승산이 있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죠.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고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할 거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작용해서 내가 돈을 벌겠죠. 굉장히 손쉽게. 뭐 이게 사실은 뭐 23개 뽑아라 이러면 굉장히 내가 양심적으로 게임을 하는 거고 30개 뽑아서 다 다르면 내가 돈을 돌려주고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미안하지만 내가 돈을 갚겠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부를 설득할 능력만 있으면 굉장히 손쉽게 일반인들의 확률에 대한 생각과 객관적인 확률의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손쉽게 벌 수가 있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월드컵에 진출한 3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 물어보면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죠. 전 세계 32개국을 묶어서 나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으면서 자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백화점에서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상품을 주겠다. 또 다른 백화점은 모든 사람한테 월드컵 축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상품을 주겠다. 그러면 앞에 백화점이 굉장히 유리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확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이 실제 16강에 올라가면 그 리스크가 있겠죠. 그 백화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리스크를 또 해칭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금융 계약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남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뭐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문제가 버스데이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세크레터리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확률이 이용된. 내가 중소기업의 사장으로서 비서를 뽑는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비서직에 지원한 100명이 무작위로 일렬로 나와의 면접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전략은 첫 번째 후보자를 보고 뽑거나 말거나 뽑으면 that's the end of the game. 그냥 게임 끝, 상황 종료, 비서 채용하고 마는 거죠. 내가 첫 번째 비서 후보자를 보고 통과하면 두 번째를 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뽑으면 게임 종료, 통과하면 세 번째를 보고 이런 식의 게임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하고 갭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100명을 다 보고 제일 좋은 사람 뽑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 search without recall, 다시 불러들이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100명 중에 최고를 서치하는 그런 게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without recall, recall이 불가능한 서치가
현실적인 상황이 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남학생, 여학생이 데이트하는 경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에서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이미 통과하면 여학생이 기분이 나빠서 다음에 리콜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리콜이 불가능한 서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뭐 뒤늦게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 철이 없었다, 리콜에 응해달라 이래가지고 리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일 수도 있고 조금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는 리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서치를 전제로 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100명의 후보자 중에 리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를 뽑을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은 얼마나까지나 증가할까? 이 문제입니다. 우선 하나의 벤치마크로 삼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기분 내키는 대로 100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러면 내가 최고를 뽑을 확률은 1%겠죠. 100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면 1%가 기초입니다. 누구나 1%는 도달할 수 있겠죠. 내가 작전을 쓰면 이 1%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최적의 전략이 어떤 전략군에 속해야 되는지 그 최적의 전략군부터 소개하면 이른바 R passing strategy, R명은 무조건 통과, 이게 최적의 전략군입니다. 왜 이게 최적이냐?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의 수학 단계를 가지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런 전략군이 있다라고 상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처음 R명은 무조건 통과. 그 다음에는 앞에 통과시킨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게 내 전략입니다. 그게 R passing strategy. 처음 R명은 무조건 통과시키는 전략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전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략군, family of strategies, 전략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R의 값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구체적인 전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전략군이라고 부른 거죠. 추후 우리는 최적의 R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한 명을 통과시키는 게 최적인지, 한 명도 통과시키지 않는 게 최적인지, 100명을 다 통과시키는 게 최적인지. 일단 한 명도 통과시키지 않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를 뽑는다는 얘기니까 그때 확률은 1%죠. 99명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그때도 최적을 뽑을 확률은 1%죠. 100번째가 최고여야 되니까. 100명을 다 통과시킨다 그러면 뽑을 확률은 0%죠. 그러니까 0이나 99나 100이 최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적당히 중간에 몇 명을 통과시키는 게 최적이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비서를 뽑는 문제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군은 이른바 R 통과 전략. 여기서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뭐 이론적으로는 한 명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100명을 통과시키면 남는 사람이 없으니까 99까지. R passing strategy. 100명이면 너무 많으니까 직관을 얻기 위해서 4명이라고 생각해 보죠. 4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는 R을 2로 잡는다 그래 보세요. 2명 통과 전략. 4명이 지원했고 4명이 뭐 도달 시간은 능력과 관계없는 무순이다. 이게 하나의 뭐 가정인데 어차피 무리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죠. 4명이 무작위로 순서를 이루고 있을 때 내가 비서를 뽑기 위해서 채택하는 전략, 재소환이 불가능한 그러한 탐색 활동에서 최적을 뽑기 위해서 2명은 무조건 통과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때 내가 최고를 뽑을 확률이 얼마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2명은 무조건 통과. 그러니까 최고가 처음에 위치해 있거나 두 번째 위치해 있으면 나는 최고를 못 뽑는 거죠. 자, 문제를 다시 묘사하면 4명이 무작위로 줄을 서 있어요.
즉 포지션이 4개죠. 가능한 포지션이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세 번째, 네 번째. 4명이 무작위로 서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 경우. 총 24가지 경우 중 내가 R passing strategy, 2명은 무조건 통과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을 때 최고를 뽑을 확률. 2명 통과 전략을 좀 더 소개하면 처음 2명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통과시킨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뽑는, 그게 이른바 2명 통과 전략인데, 그러한 전략을 내가 구사할 때 최고를 뽑을 확률 12분의 5, 12분의 5. 또 다른 답이 나온 사람 24분의 11. 또 다른 답 4분의 1. 또 다른 답 3분의 1. 또 다른 답. 이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게 정답인지 풀어보죠. 자, 우리가 분할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분할이라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A1, 최고가 첫 번째에 위치하는 사건. A2, 최고가 두 번째에 위치하는 사건. A3, 최고가 세 번째에 위치하는 사건. A4, 최고가 네 번째에 위치하는 사건. 이 4가지 사건을 묶으면 분할이 되겠죠. 분할은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빠뜨린 경우도 없어야 되고 같은 경우를 2번 중복 계산하지도 말아야 되고 최고는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빠뜨린 게 없죠. 최고는 두 위치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유령 인간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중복 계산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분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베스트, 최고, B라고 표현하죠. 최고를 뽑는 사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최고가 뽑히는 사건의 확률, 사건의 크기, 확률 메저를 재서 측정한 크기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것이 분할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 좁은 의미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최고가 첫 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and 그 최고를 뽑거나 또는 최고가 두 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뽑거나 아니면 최고가 세 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뽑거나 최고가 마지막 위치에 있는데 뽑거나 이렇게 분할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고를 뽑을 확률을 쪼갤 수가 있겠죠. Divide and conquer. 분해한 다음에 각각을 정복한 것. 이게 대표적인 군사 전략인데 그 군사 전략이 수학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수학 통계학에서도. 전체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복잡하니까 부분 쪼갠 다음에 각각을 생각하면 좀 머리가 좀 단순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aggregate 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는 다시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 각각의 결합 사건에 대한 확률은 하나의 주변 확률과 또 다른 조건부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최고가 두 번째에 위치하는 사건 곱하기 그 확률,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최고가 세 번째 위치에 있을 사건의 확률 곱하기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사건의 확률. 여기까지 적용한 것은 분할의 개념, 좁은 의미의 덧셈 법칙, 일반적인 곱셈 법칙,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법칙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최고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무작위로 왔으면 최고가 각각 4개의 위치에 있을 확률이 같겠죠. 그러니까 PA1, PA2, A3, A4가 다 4분의 1로 확률이 같겠습니다. 즉 앞에 것은 다 4분의 1이죠. 미리 써놓죠. 자, 이제 뒤에 것은 2명 통과 전략. 즉 R이 2라는 값 하에서 우리가 계산하기로 약속을 했죠. 2명 통과 전략. 2명 통과 전략 하에서 이 확률은 뭔가요? 0. 2명 통과 전략. 최고가 있었더라도 무조건 통과. 그 뽑을 가능성이 0이죠. 배제가 되잖아요. 통과시키니까. 정의상 2명 통과 전략의 정의상 0. 여기는 뭐죠? 마찬가지로 0. 여기는 1. 2명 통과 전략이 뭐였어요? 앞에 2명은 무조건 보내고 무조건 통과시키면서 시중에 시세를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대략 지원자들이 이런 모양,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의미는 세 번째 지원자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최고니까. 앞에 2명을 당연히 다미네이트 하죠. 근데 우리가 2명 통과 전략의 본질이 뭐였냐면 앞에 통과시킨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뽑는다는 거였잖아요. 세 번째가 최고니까 무조건 뽑죠. 무조건 확률 1이죠. 자, 이게 트리키합니다. 이게 뭐죠? 최고가 4번째 있어요.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그게 조건부 확률이죠. Probability of B given A4. 최고가 4번째 위치에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 최고를 뽑을 확률. 정답이죠? 박수. 3분의 2.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4명 중에 최고를 글로벌 옵티멀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근데 최고는 이미 4번째 있어요. 그럼 2번째로 좋은 사람을 로컬 옵티멀이라고 불러보세요. 3명 중에 동네에서 장군. 4번째는 전체에서 최고. 전체 최고가 4번째 이미 확정돼 있어요. given A4. 그게 조건의 의미죠. 그 최고를 뺀 나머지 3명 중에 second best. 전체로 보면 second best. 나머지 3명 중에 최고가 위치할 수 있는 가능한 위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equally likely. 무순이니까. 그런데 이 second best가 처음 2개 위치에 있으면 되죠. 근데 세 번째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위치에 있으면 처음 통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눈이 확은 안 떠져도 조금 떠지죠. 앞에 둘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4번째를 열어보는 순간 후회하겠죠. 여기 정말 넘버원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컨드 베스트가 3개의 equally likely한 포지션 중에 처음 2개 포지션에 있으면 된다.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풀면 12분의 3 더하기 2, 12분의 5. 아이고, 여기다 지웠네요. 아까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12분의 5. 자, 지금 이 4가지 경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투이션을 얻었으니까 이제 일반화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보면 단순한 경우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됐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됐든 가장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일반화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언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이유는 복잡한 문법부터 가르치고 그다음에 적용을 가르치니까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꾸 티칭 방법도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명, 그럼 분할 자체도 일반화해서 A1, A2, AN.
2명 통과 전략을 일반화해서 R명 통과 전략. 최고를 뽑을 확률 자체, 이 사건 자체를 분할하면, 이 자체를 분할하면 최고가 첫 번째 있으면서 뽑거나 최고가 R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뽑거나 최고가 R 플러스 1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뽑거나. 일반화 하니까 쓸 게 많아서 힘드네요. 4명일 때는 4개만 썼으면 됐는데 최고가 R 플러스 2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뽑거나 최고가 마지막 전이니까 하나 쓰죠. N-1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뽑거나 최고가 마지막 위치에 있으면서 뽑거나. 굉장히 많아졌네요. 뭐 이것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각각에 대해서 여기 적용된 법칙은 뭐예요? 좁은 의미의 덧셈 법칙을 적용한 거죠. 분할의 성격을 위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는 이제 각각의 결합 사건에 대해서 일반화된 곱셈 법칙을 적용하면 최고가 첫 번째 위치에 있을 확률 곱하기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최고가 R번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조건 하에서 뽑을 확률. 최고가 R 플러스 1번째 위치에 있고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하나만 더 쓸게요. 최고가 R 플러스 2번째 위치에 있을 확률,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마지막에 위치할 사건의 확률,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각각을 표현하면 되죠. 자, 이제는 각각을 정리하면 우선 이 부분은 통째로 뭐예요? 0이죠? R 통과 전략. 최고가 앞에 처음 R의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난 통과하기로 작전을 짰으니까 0이죠. 그냥 큰 0. 자, 이제는 이 확률. n분의 1이겠죠. 무작위로 왔으니까 최고가 A1부터 A100까지 각각의 위치에 있을 확률은 equally likely, n분의 1. 자, 그 다음 조건부 확률. 최고가 R 플러스 1번째 위치에 있다는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조건부 확률 1. 앞에 R명 다 통과. R 플러스 1번째 최고니까 눈이 확 떠지죠. 당연히 뽑죠. 무조건 1. 그 두 번째, 최고가 R 플러스 두 번째의 위치에 있다는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네,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R 플러스 1분의 R. R 플러스 1분의 R. 정답이죠. 최고가 R 플러스 2번째 위치에 있어요. 처음 R 플러스 1번째. 이 중에 베스트. 로컬 베스트. 로컬 베스트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R 플러스 1개인데 그 중에 처음 R개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이미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R 플러스 1번째. 거기서 스탑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R 플러스 1번째가 통과가 되고 R 플러스 2번째까지 도달했을 때 눈이 번쩍 떠지면서 뽑는 거죠. R 플러스 1분의 R. 마지막 최고가 마지막에 위치할 확률. 그 조건 하에서 최고를 뽑을 확률. 최고가 마지막 n번째 위치에 있고 그 최고를 제외한 n-1명 중에 최고.
즉 local best.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되냐면 처음 R에 위치해 있으면 되죠. 그럼 그 사람은 R 플러스 1번째, R 플러스 2번째, N-1번째를 다 다미네이트 하니까 중간에 스탑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오면 무조건 뽑죠. 그 확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N분의 R에 R 플러스 1분의 1, N-1분의 1. N이 주어져 있으면 이것이 R의 함수죠. N이 100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R의 함수니까 이 R 패싱 전략하에서의 확률, 최고를 뽑을 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예시하면 N이 100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R 최적의 R은 이걸 계산하면 뭐 이거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아니면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37이 나올 거고 그 최고를 대입한 상태에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재미있게도 3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뽑으면 1%였던 게 수학의 도움을 받아서 통계학의 도움을 받아서 최적의 전략을 구사하면 그 확률이 37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논리는 굉장히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의 지원자가 있든 10,000명의 지원자가 있든 10,000,000명의 지원자가 있든 메시지는 처음 37% 정도는 통과, 즉 처음 3분의 1 정도는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라. 그 경우에는 최고를 뽑을 확률이 37% 정도가 된다. 이게 세크레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저 확률 계산하는 네 번째 사례. 우리는 저 무리수 파이의 값이 3.141592 뭐 이거 경쟁도 있던데 소수점이야 몇째 짜리까지 외울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쭉 나가는데 이 파이의 값을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난수 발생기만 있으면 파이 값을 근사시킬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여기 앞에 있는 저 그림을 보세요. 반지름이 1인 원의 일상한 부분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빗금친 부분이 반지름이 1인 원의 4분의 1 면적.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면적분의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 1인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죠.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죠. 그리고 정사각형의 면적은 1이죠. 따라서 정사각형의 면적분의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1분의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죠. 즉 4분의 파이. 이 4분의 파이라는 게 사실은 정사각형에서 무작위로 숫자를 뽑았을 때 그 뽑힌 숫자로 이루어진 쌍, 좌표축이 빗금친 안에 들어갈 확률과 같죠. 가로, 세로 무작위로 뽑으면. 근데 가로 길이가 1,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내에 점을 무작위로 뽑는 방법은 너무나 손쉽죠. 0,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 1 사이의 확률이 같은 매 포인트가 그런 난수 발생기에서 가로축을 뽑고 그것과 독립적으로 0, 1 사이에서 무작위로 한 실수를 뽑아주는 난수 발생기에서 Y축 좌표를 하나 뽑아서 그 둘이 만나는 점, 그 점이 빗금 안에 들어오면 1의 값을 주고 빗금 안에 안 들어오면 0의 값을 주는 그런 난수 발생 게임을 우리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죠.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니까요. 이 게임을 무한히 많이 반복해서 빗금 안에 들어오면 1, 아니면 0. 그것들을 평균하면 그 평균이 상대도수가 되겠죠. 빗금 안에 들어온 사건의 상대도수. 근데 확률의
견해 중에 frequentist view를 따르면 경험적인 평균으로 확률을 정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다가 굉장히 많이 난수를 발생시켜서 B급 안에 들어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런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평균하면 그 평균이 4분의 파이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즉 그런 확률에 4를 곱해주면 파이 값이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파이 값을 소수점 이하 원하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얻어내고 싶으면 난수 발생을 보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평균의 정확성이 커져서 파이 값을 원하는 디짓까지 근사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값 자체를 확률의 법칙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도 있겠어요. 물론 난수 발생기가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기사죠. 왼쪽에 사진으로 나와 계신 분이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인 레이어드 교수고요. 오른쪽이 유펜의 와튼 스쿨의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미시간 대학으로 옮긴 저스틴 올퍼스 교수인데 중앙일보 10월 5일자 기사가 행복경제학은 틀렸다. 그래서 올퍼스의 도발 이렇게 돼 있고 행복경제학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소득 늘어나면 행복이 좀 늘어나지만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 올퍼스의 얘기는 이런 분석이 잘못됐고 국가별로 따로따로 비교해 보면 다 직선이 포지티브 기울기를 갖는다. 소득과 행복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올퍼스가 사용한 데이터는 국가별 애그리게이트 데이터, 행복을 느끼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고 국가별 차이가 통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계, 특히 이쪽에서 소득과 행복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런 게 잘못된 분석이다. 이런 얘기고 제대로 국가별로다가 따로따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써서 국가별로 개인의 소득과 행복 지수의 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플러스의 관계가 있더라.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심슨의 역설을 해서 서울대 내 수능 성적과 입학후 성적 간의 관계 등등 하면서 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좀 크리티컬하게 현실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복경제학은 틀렸다. 올퍼스의 도발 이렇게 돼 있고 이 올퍼스 교수가 2010년도에 QJE라고 하는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에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스포츠 세계에서도 인종 편견이 있어서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통계로 제시한 것이 미국 NBA 농구 경기에서 백인 심판이 흑인 선수한테, 흑인 심판이 백인 선수한테 최소한 둘 중에 한 컨비네이션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파울을 같은 인종의 레퍼리가 볼 때보다 다른 인종의 레퍼리가 보면 파울이 증가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NBA에서조차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별은 명시적인 차별이 아니라 implicit discrimination인데 순간적으로 파울이냐 아니냐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인종에 대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해서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였고 이 논문이 퍼블리시 되고 나서 이제 NBA 커미셔너인 데이비드 스턴이 나서서 우리는 차별한 적 없다. 선수들 인터뷰해 보면 흑인 선수도 백인 선수도 우리가 차별받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심판진도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NBA 커미셔너는 NBA 심판진들이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인데 차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논쟁이 뉴욕타임즈에서 한창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 이제 캐츠, 그다음에 법학자, 또 다른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중립적인 패널 비슷하게 나서서 양쪽 주장을 들어보니까 경제학자 저스틴 올퍼스하고 또 다른 프라이스라는 학자가 쓴 주장이 좀 더 타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뉴욕타임즈에서 이 중립적인 학자들을 보니까 사실은 중립적이지 않은 면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게 올퍼스가 캐치의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학위를 받을 때 제자였고, 그 논문이 QJ에 실렸는데 QJ의 에디터가 캐츠고 뭐 그렇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커멘트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울퍼스의 도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류근관의 도발은 아닌데 울퍼스는 틀렸다, 틀릴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지금 굉장히 간단한 통계를 이용해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한테 충분히 소개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니까. 지난번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못 보여준 적이 있는데, 2차원 XY 축상의 스캐터 플롯 점들이 있을 때 보다 많은 점들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그리는 직선이 리스트 스퀘어스 라인, 회귀 직선이었고, 이게 산포수상의 점들이죠. 그 다음에 수평선이 Y바입니다. Y바. Y바 주위로 세로거리가 오차들이죠. 오차의 제곱, 그게 사각형의 면적이죠. 이 사각형의 면적들의 합, 그것이 바로 sum of squared error고, 이 면적들의 합을 샘플 사이즈 마이너스 1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각형의 면적들의 합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사각형의 면적들을 합치면 1557이 된다. 자, 이제는 이 선이라는 게 맞춤형 선이 아니니까 제가 선을 변경시켜 볼게요. 변하죠, sum of squares가. 절편을 좀 낮추면 줄어들겠죠. 상당히 줄어들었죠. 기울기를 좀 높이면 조금 더 줄어드나요? 절편을 조금 더 낮추면, 그러니까 최적의 절편과 기울기를 찾아가는 작업이죠. 최적의 라인을 찾아가는 작업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최적인 것 같은데 정말 최적인지, 예, 이게 최적이네요. 27까지 줄일 수 있는 게. 이 27까지 줄였을 때 이 수직거리들이 오차고, 오차의 제곱을 하면 이게 사각형의 면적들인데 굉장히 최소화됐죠. 이 사각형의 면적들을 합친 게 27이고, 이게 최소화됐기 때문에 최소자승법, Method of Least Squares에서 구한 이 직선, 이것이 바로 최소자승 직선입니다.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죠? 정답은 LS 라인. 늘어나죠? 사각형이 늘어나고, sum of squares 에러도 늘어나고. 최적은 LS 라인. 뭐 최소자승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거 하루 종일 놀 수 있죠. 그만하죠. 이상으로 이제 9장까지를 다 마치고, 그동안 못 보여준 그림 같은 걸 오늘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됐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좋은 질문이죠.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다르게 얘기하면, 난수를 내가 10,000개를 생성해서 파이 값을 근사시키면 도대체 소수 몇 개짜리까지 의미 있는 숫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좋은 질문이죠. 내가 한 대답은 난수를 10,000개 생성할 때보다 100,000개 생성하면 좀 더 정확해질 것이다. 10만 개보다 100만 개 생성을 해서 파이값을 근사시키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퀄리터티브한 대답은 했지만, 도대체 내가 100만 개까지 난수를 생성해서 파이값을 근사시키면 3.141592 이렇게 나갈 때 3.1까지 내가 믿을 만한 숫자인지, 3.14까지 믿을 만한 숫자인지, 3.141까지 믿을 만한 숫자인지,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 대답을 뒷부분에 가서 하겠습니다.
제곱근 법칙, 스퀘어 루트 로 이걸 나중에 설명하면서 뒤에 가서 다시 이 파이 값으로 되돌아올게요.